개개인의 철학적 태도의 완성은 권위로부터 멀어질 때 완성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까? 이거 답변? 죽이는 문장이 있거든요. 데리다가 미셸 푸코의 제자는 아니고요, 강의를 이제 몇 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만나서 철학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멍청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다도 푸코 앞에서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의 이론을 비판할 때 뭐를 느꼈냐면 스승에 대한 압박, 나를 가르쳐줬던 스승이라는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데리다가. 근데 글쓰기와 차이에서 거기에서 팍 벗어나 버려요. 그게 어떤 텍스트냐면, 자 보세요. 이 고찰은 강연 제목에서도 분명히 시사되고 있듯이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그 출발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게, 데리다 나쁜 놈이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글쓰기와 차이가 살아있는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살아있게 돼요. 데리다가 비판한 푸코의 광기의 역사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니체가 살아있는 한 누구는 안 잊힐 거예요. 바그너는 절대 안 잊힐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니체를 제대로 읽으려면요, 니체가 엄청난 비판을 간 바그너, 칸트, 플라톤을 알지 못하면 니체를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니체를 읽기 위해선 니체가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들의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니체의 텍스트가 살아있는 한 칸트의 텍스트도 살아있을 겁니다. 니체의 텍스트가 살아있는 한 플라톤의 텍스트도 살아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데리다의 텍스트가 살아있는 한 광기의 역사도 살아있을 겁니다. 죽이죠. 자, 여러모로 훌륭한 책이래요. 광기의 역사가 숨결에서도 문체에서도 강렬한 힘이 물씬 풍기는 책일 뿐 아니라 나로서는 위압감조차 느끼게 하는 책인데, 광기의 역사가요. 그것은 전에 미셸 푸코의 가르침을 받을 행운이 있었고 그에 대해 제자로서 감사와 경탄의 염을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미셸 푸코로부터 무언가 배웠기 때문에 광기의 역사를 볼 때 그 스승의 위압감에 압도되는 거예요, 데리다가. 그런데 제자의 의식은 이 제자가 스승과 논쟁까지는 아니고 대화라도 하고자 했다면 그보다는 차라리 제자를 제자로 형성시켰던 침묵 속에 끝없는 대화를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할 때면 제자의 의식은 불행해져요. 느낌 오시죠? 사회에 나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 응답을 하면서 제자된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죄인인 듯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죽이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이름이 지적하듯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앙팡이죠, 프랑스어로. 이게 라틴어 인판스에서 왔어요. 인이 부정접두사예요. 판스가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걸로 파스칼 퀴냐르가 논의를 풀어가죠. 그 이름이 지적하듯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앙팡처럼, 특히 어른에게 말대꾸해서는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데리다가 푸코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의식이 돼버려요. 왜냐면 배웠으니까, 푸코한테. 데리다가 푸코 앞에 서 있다면 언제나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처럼 이 대화가 반박처럼 들릴 위험이 있을 경우엔, 자기가 코기토와 광기의 역사라는 이 강연이 푸코에 대한 반박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더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마음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앞서고 있는, 표현이 너무 좋죠. 자기의 마음속에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푸코의 목소리. 스승의 목소리에 의해 자신이 이미 반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너무 좋죠. 그는 끝없이 반박되고 있거나 거부되고 있음을, 아니면 비난받고 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크 데리다가 코기토와 광기 역사라는 강연을 이미 수행하기도 전에 강의록을 썼겠죠. 그 쓸 때 벌써 누구의 목소리가 안에서 울려요? 푸코의 목소리가. 스승으로서의 푸코의, 미셸 푸코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컨대 제자로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보다 먼저 말하는 스승에 의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데리다가 강의록을 쓸 때 데리다 본인의 강의록보다 누가 먼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리다 속에서 푸코가. 그에게 이러한 반박을 감히 내놓는다고 야단치고 미리부터 자기보다 먼저 반박을 내놓았기에 반박을 거부하는 스승에 의해 반박된다는 거예요. 이미 데리다 머릿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푸코에 대해서 쓰는 순간에도 이미 반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푸코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죽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는 유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거울을, 반성을, 스승에 대한 제자의 끝없는 사생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요? 인판스,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푸코의 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데리다가 뭐라 하냐면요, 이제 푸코가 광기 역사에서 광기의 언어, 이성의 언어를 나눠요. 이성의 언어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읽어보셔도 남는 장사예요.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까이는 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이성을 통해서 광기를 억압한 역사라는 거예요. 원래 광기가요, 고대로부터 신적인 거였어요.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나오죠. 광기는 신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의 역사에 의해서 억압됐다는 거예요. 푸코는. 그게 광기 역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갈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광기를 억압했는가. 데리다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 푸코가 이성의 역사의 언어로서 광기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순이다. 일리 있죠. 푸코는 이성의 언어 속에 속해 있죠.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푸코는 철학자예요. 근데 그 이성의 역사, 이성의 언어에 속한 자가 이성의 언어로 광기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 아니야? 자, 이렇게 비판해요. 할 말이 없죠.